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1,000명대 신규 확진. 이틀 사이에는 1,000명 아래였는데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한 것인데 최고치가 1,09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은 1,092명.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감염 재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전문가들께서는 뭐 좀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유병욱 교수께서는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 그제 1,000명대 이하였던 거는 이제 주말의 영향. 물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기를 검사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진세를 잡을 수도 있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숨어있는 감염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더 많은 검사가 진행되면서 1,000명 내외가 유지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키는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걸 보면은 지난 2주간 얼마였는지 또는 지난 4주간 분모가 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1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은 지금같이 가면 계속 늘어난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전문가나 수학자들이 1.2를 곱했으면 지금은 3,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왜 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연결고리를 그대로 놨을 때의 재생산 지수를 가정하는 건데 연결 지수를 지금 정말 역학조사관 분들, 그다음에 일선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끊어가고 있고 또 전혀 증상이 없는 점심시간에 우리 부서원 같이 검사 한번 가볼까 했다가 발견되는 부분들 통해서 또 연결고리를 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단 발병이 나타나는 그런 집단 또는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방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재확산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말 연초까지도 1,00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잡고자 일단 정부에서는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그리고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되잖아요. 일단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보고 또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의를 직접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한 가족인데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합니까?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5인 가족 식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 6인 7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사시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뭐 골프장은 되고 다른 곳은 안 되고 이런 핀셋 방역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지금 3단계 준비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되고 앞으로 일부 조정이 남아있는데 3단계로 가면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은 파급이 되고 정말 많이 불편할 거야. 하지만 지금 이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마지막 메시지니까 여기 우리 국민 여러분 잘 따라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질적으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잘 따라주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의 본질을 좀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여러 이제 방송 출연하시면서 이 3단계 이상에 준하는 조치,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이 다 금지가 되니까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8명이 함께 식당을 갔는데 4명씩 나눠서 앉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등등의 사례들을 많이 꼽잖아요.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뭐 SNS 타임라인을 봐도 예. 8명의 모임을 자신이 예약을 해두고 있었는데 이 조치가 나온 다음에 4명으로 쪼개서 들어가기로 그렇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실제로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8명을 4명으로 쪼개는 것도 테이블은 달리할지라도 사실은 같은 일행이라면 대화를 섞거나 혹은 자리를 바꿔 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4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네. 보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분명히 처벌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겼을 경우에 식당 운영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도 10만 원 이하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식당 이용자가 보기에 같은 일행인지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리만 쪼개 앉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같은 야외 시설인데도 스키장은 안 되고 또 골프장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연말연시 대책을 낼 때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안 내고 왜 핀셋 방역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영국의 사례도 있지만 거의 국가 봉쇄로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도 있고 교역과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무역 규모 또 경제적 파급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단계로 대내외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분적으로 방역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4인 이상이 안 되니 이렇게 해라고 지침이 나오지만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키장 같은 경우는 개인 스포츠인데 왜 안 되냐. 하지만 뭐 소위 말하는 시즌방이라든지 모르는 분들이 같이 방에 묵고 또는 식당들이 열리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서로 비말이 섞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다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은 어느 정도 연락이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되니 물론 소상공인 분들이나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메시지, 즉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강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이 상황이 지켜지지 않고 확산세가 줄지 않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3단계가 준비가 돼 있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3단계 가지 않고 이번 조치로도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지금 아까 김수인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서 다른 식당에서 4명, 4명씩 먹고 2차를 9시 전에 딴 데 가서 뭉쳐서 또 섞어서 먹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메시지 전달이 안 된 거죠. 실제로 이 메시지는 거의 락다운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가 완전히 멈춰야 되는 3단계 이전에 방역의 마지막 수준으로의 메시지를 전달된 겁니다. 예.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던 거죠. 어떤 업장, 어떠한 규정, 학원, PC방 이런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곳에서에 대한 좀 세밀한 방역 지침이 준비될 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요. 이번 주말에 지금 3단계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된다는데 아마도 계절적 측면과 설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쪼록 이제 어제도 저희가 같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주소지가 같은 우리가 가족들을 매일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가족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적 모임을 다 하지 않는다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겠네, 저거는 되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거 뭐 잘못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는 분명하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나 연휴 앞두고 이제 숙박시설 예약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제 나온 조치에 의하면 이제 50% 운행 가능, 50%는 예약 제한을 둔다 이제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약해 놓은 걸 취소를 해도 이제 위약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미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일단 3단계가 되었을 경우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그런 입장,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단계에서는 뭐 위약금을 50% 감경한다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위약금 없이 하도록 가능하겠다거나 조금 더 낮은 그런 조치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3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또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호텔 입장에서는 소비자들도 불가피하게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대부분의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이쪽에서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이 뭐 정부의 어떤 강제적인 의무적인 조항하고는 좀 별도로 이 업계 쪽에서의 자발적인 그런 결단으로 위약금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시행되는 정부의 강화된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백신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늦지 않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혀뒀는데 특별히 늦지 않게 이 시점 어느 때로 이해될까요? 이 콕 찍어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별히 예. 늦지 않게는 어차피 추상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추가적인 백신 계약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드러나 있는데 아마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년에 뭐 상반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 보통의 현재 사회적인 인식이 내년 상반기가 목표로 되어 있고 예. 중반기는 조금 늦고 하반기는 너무 늦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의미는 상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늦지 않겠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한국보다는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 중에서도 백신을 생산한 국가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나라들한테 뒤처지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보다 더 뒤처지게 하지는 않겠다. 예. 뭐 이 정도의 의미. 그래서 시기상의 의미하고 상대적인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히 뒤처지지 않겠다. 늦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등장한 표현 중에는 백신의 정치화라는 표현이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면이 있는 건데요. 이 의료 문제는 단순한 과학기술 문제는 아니라서 일정 부분은 정치화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어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이 올해 초에 특히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총선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 거꾸로 백신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불신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효과가 악영향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현실로 청와대라든지 여권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사회와 공동체 국가의 목표가 백신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자세를 야당이나 국회도 같이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다 같이 실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패에 대해서 어떤 반사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의미 이런 의미에서 좀 청와대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정식으로 지난 가을부터 대통령이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확보하라 이렇게 여러 번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지시가 일선 현장에서는 잘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 구체적인 상세한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어느 쪽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의 추측이라든지 추정 이런 것들이 분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자체가 이제 어떤 여론의 불신 이런 걸 조장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거 이거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메워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부족했고 그리고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그렇게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병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백신 수급 현황이 잘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백신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백신 바로 전에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접종을 충분히 준비를 했죠. 예. 그리고 양도 충분히 돼 있고 예. 홍보도 충분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냉장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약간의 오해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예방접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는 예방접종. 왜냐하면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에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인류의 의학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큼 혁신적입니다. 최단 시간에 개발이 됐고 예. 최단 시간에 실제로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정말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과연 5년, 10년 뒤에 이런 메신저 RNA 백신이 인간에게 어떤 신호 체계를 이루게 될지에 대한 예.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이 돼서 예방접종을 맞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독감 예방접종을 만드는 영국사의 예방접종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도 100%가 아닙니다. 60, 70, 80%만 돼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걸 왜 선택을 했냐라고 일반인들이 말씀을 하실 때 예.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현재 실험실적으로 나오는 90%의 예방접종은 실제로 예방접종이 진행돼서 예. 일반인들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접종의 효율성과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예방접종을 개발할 만큼의 투자도 그만큼 시간도 기술력도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못했냐고 하는 거는 마치 1960년도에 대한민국은 왜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 화면을 통해서도 나갔는데 백신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면 안전성보다는 긴급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의견 분포는 요동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여론이 출렁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이게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백신이 좀 빨리 확보될 수 있고 늦지 않은 시기에 맞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는 예. 그때는 안전성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백신 확보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성이 돼 있고 결정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아직 확보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제 혹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세대적으로도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노년층, 그러니까 확진됐을 경우에 또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노년층에서는 빨리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당연하게도 예. 그 젊은 층에서는 난 좀 몇 달 버틸 수 있다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 안전성 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론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불신을 사귀게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백신을 어쨌든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겠죠. 저희가 이제 이 대담 시작하기 전에 이 백신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다른 그런 여론조사가 있긴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긴급성과 안전성. 교수님, 근데 둘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나눠서 질문하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일단 나오긴 했네요. 근데 다행인 건 저는 이제 성인 예방접종을 지난 10년간 계속 예. 연구를 하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걸 했습니다. 제가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일의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임산부가 꼭 맞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 그 위험하지 않냐라고 네네네네네. 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2019년 12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과 더불어 100일의 예방접종은 임신부가 꼭 맞아야 되는 권고 예방접종으로 등재가 됐고 예. 많은 스마트맘 그리고 임신한 분들이 가족분들을 다 챙겨서 맞는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사망자 숫자가 1명, 2명 나오다가 지금 2자리로 계속 나와가서 예.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죠. 예.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정말 긴급한 상황으로 봐서 예방접종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냐고 하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감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과 예방접종 이후의 사망자의 통계가 겹쳐서 보였던 2달 전의 일로 인해서 예. 예방접종률이 뚝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이 도입이 되는 건 빨리 들어왔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예.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서 자국민 먼저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과 승인이 빨리 이루어졌던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공공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본인들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한정하에 예방접종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국민과의 합의하에서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상 확보라든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을 확보, 의료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 과정에서 예. 이런 백신 관련으로 해서 빨리 들어와야 되느냐, 안정성을 봐야 되느냐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생산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분들이 그걸 도입을 했을 때 2010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내년 초에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네, 백신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국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공급이 곧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질병관리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전망인데 일단 이 치료제가 나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2009년, 2010년도 얘기를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 H1N1 때 이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정말 장사진이었고 예방접종을 기다리다가 쓰러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먹는 약으로 처방받는 거 그때는 실제로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긴급 승인을 내서 6개월 지난 것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76만 명이 확진을 받았고 사망자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 이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그 미국의 한 대통령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혈장 치료제라든지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입원 중인 환자, 예. 중증 환자 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를 우리가 경감시키기 위한 즉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현재 입원 중인 분들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셀트리온에 나온 치료제는 네네. 임상호가 받기 전에 치료 목적으로 한정된 환자분들에게 사용되고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승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까운 동네 병원 가서 처음 와서 주사를 맞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 이것은 중증 환자 또는 경증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예. 앞으로 허가가 되면 허가를 받은 후에 일부 상급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약을 받고 환자들과 같이 이거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예. 2009년, 2010년에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항바이러스가 이게 널리 나와서 이것이 치료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질문해 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영국에서 아무튼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튼 전 유럽이 지금 비상인데 그 변종 바이러스가 현재 이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백신이 그 바이러스가 그 백신을 무력화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더군요. 근데 변종 바이러스가 항체 치료제는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 예방접종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예, 예.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 화이자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신호 체계를 통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라서요. 아까 언론 보도에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변종을 지금 9개가 변이 예를 들어서 모더나의 백신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1270개가 들어있습니다. 즉 네. 1270개의 변종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연구에 발견된 건 어떤 연구 결과는 9개가 변이 됐다. 예. 어디에는 23개가 변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99% 중에 1%만 변이 된 거라 예. 충분히 지금 백신으로도 가능하고 또는 mRNA 이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그거만 딱 찾아서 6주 안에 새로운 변이를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예. 아스트라와 같은 예전의 예방접종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뾰족한 방식에 과연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인데 실질적으로 다행입니다만 아스트라 옥스포드 방식인 경우에는 영국의 현재 변이된 바이러스의 단백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나왔죠.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정, 항체 예, 예. 치료제인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주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유행 이후에 건강한 혈정, 항체를 가진 사람에게 기증을 받아서 예, 예. 그거를 증폭, 그걸 약품화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이된 바이러스의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변이인 경우고요. 예, 예. 지금처럼 9개, 특히 치명률이라든지 기타 중증으로의 중증으로 발전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는 예. 증거가 없이 다만 확산 속도에만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예. 소변이인 경우에는 지금 있는 항체 또는 혈청 치료제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은 되죠.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이전에서도 바이러스가 프랑스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거꾸로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어제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2주간 격리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됐을까요? 글쎄 그건 모를 그래서 일이죠. 방역은 실질적 과학적 방역과 심리적 방역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영국이라는 나라를 막는 거는 영국을 막는 게 아니라 사실 영국에 계신 대한민국 국적인 분도 못 들어올 수 있어서 자국민 보호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대로 대한민국의 변종이 발생을 했는데 예, 예. 영국에서 대한민국을 막았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글부글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3국을 통해서도 이 바이러스의 변종은 얼마든지 이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대한 과학적 방역으로 더 이상의 유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예. 과학적 방역 측면과 그리고 심리적 방역 측면이 동시에 진행하는데 예.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예. 19세기에는 홍콩에서 영국으로 가는데 배로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행기면 12시간이면 가죠. 지금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예. 전 세계적 팬데믹 유행인 바이러스의 변종이 어떤 채널로 들어왔는지 확인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이태원에서 시작되었던 변종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예. 이미 막았었지만 들어와 있었고 거기서 측발돼가지고 GR 또는 GH형 등이 발견됐던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 결국 영국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왜 못 막았냐, 방역은 왜 이렇게 우리는 뒤떨어지냐 이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오늘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